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트코치 무의식 세계 반열의 화가 중에서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려고 해요. 한글날 연휴에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코칭을 받고 싶은 가게를 물려주는 2세 경영자를 코칭하고 싶은 어머니를 만나서 어제 하루 그분의 가정을 이뤘던 노하우, 사업을 펼쳤던 비결,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행복관,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귀한 대접을 받고 돌아온 하루였어요. 돌아오면서 코치가 어떤 좋은 인성적인 자원이 항상 내재되어 있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IGMI 글로벌 컨설팅사를 코칭사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좋은 힐링의 시간을 자연 속에서 고객과 보내고 돌아왔어요. 오늘 얘기하는 빈센트 반 고흐는 1853년에서 1890년까지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였죠. 이분이 37살에 생을 마감할 때까지 어떻게 세계적으로 위대한 화가의 반열에 오르는 비결이 있었는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시간을 할게요. 빈센트 고흐 작품 중에서요, 사이프러스가 있는 과수원이라는 1888년의 작품이 있는데요. 낙찰가가 1억 1,700만 달러, 한국 화폐 가치로 하면 1,600억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그림이 봄의 느낌? 벚꽃이 있는, 그 바닥에도 무지개 색깔이 그려져 있는 것 같은 정말 갖고 싶은 그림이네요. 빈센트 반 고흐는요, 유년기 시절을 보냈던 생가를 보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좀 부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2층 집이에요. 그리고 고흐의 가족들은 아버지는 목사님이기도 했고요. 어머님은 안나 카르벤투스, 그리고 6명의 형제 중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11살 때 그린 그림을 보면 초가집에 집이 하나 있고 또 뒤에 옅은 집이 있고, 그리고 나서 소나무 그림, 나무 같은 것이 있는데요. 저런 사파는 세계적인 화가가 아니어도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아닌가? 그래서 그분의 탁월성이 그때 보였는가? 뭐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16살에 큰아버지의 제안으로 아트 딜러가 돼요. 도움을 받아서요. 그 시대에 미술 분야에서 투기가 몰리면서 그림을 사고 파는 미술 시장이 형성이 됐었는데요. 그 미술 시장으로는 런던, 브뤼셀, 헤이그, 파리, 그런 시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고흐의 그림이, 사진이 지금 한 장이 남아 있네요. 고흐가 아주 감동을 받았던 화가는 누군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네, 만종이에요. 장프라스와 밀레작의 1857년에서 1859년까지 삶의 생을 누린 화가 밀레의 만종을 고흐는 굉장히 감동적인 화가로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때 이런 표현을 했어요. 대단한 화가다. 가난한 사람들고자 함께하고자 했던 고흐의 삶의 가치에 밀레의 삶과 작품이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고흐는
목사가 되려고 했던 아버님의 가정교육과 노력이 있었지만 거기에 다다르지는 않았죠. 그래서 본인도 아토 딜러로 일하고 있었고 연봉으로 치면 2천만 원 이상 되는 네, 그런 딜러였다면 네, 그 반고호 동생 태호는요 연봉이 12,000프랑, 그러니까 굉장히 1억 2천이 넘는 연봉. 그 옛날에요. 그러면 지금으로 하면 엄청난 재능이 있는, 실력이 있는 그런 아트딜러 동생이었죠. 그런데 집안이 금수저이진 않았대요. 성공한 아트딜러 태호가 동생이 고에겐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진짜 코치처럼 헌신적이었던 고혜의 동생 태호는요 약 145만원씩 지원을 했고요. 평생 주고받은 편지가 있는데요, 650통의 편지가 있어요. 고호가 태호에게 보낸 게요. 근데 형은 동생에게 빚에 대해서는 갚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그 돈에 대해서 나는 알고 싶지 않다 형. 그러니까 형은 걱정 없이 그림에 전념하라, 이런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27살 때 고호가 나는 이제 화가가 되기로 결심했어, 이렇게 나의 길을 찾았어 하면서 정확하게 자기의 존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발견을 하죠. 그런데 그때 부모님들하고 서로 갈등이 있었는데요. 그게 사랑에 대해서였어요. 고희의 첫사랑이 본인보다 7살 연상이면서 8살 아들이 있는 사촌 누나였어요. 남편이 죽은 사촌 누나였죠. 그래서 집안의 반대가 심했었는데요. 그때 고은은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펼쳤어요. 손을 불에다 대면서 내가 불 속에 손이 있어도 손을 대고 있는 동안이라도 나는 만나고 싶으니까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했던 고우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이 있었는데요. 두 번째 사랑의 여인은 누구였는지 여러분 아세요? 네, 제가 당신을 보살필게요 하면서 고호가 사랑했던 여인은 아이가 있는 매춘부였던 거죠. 그런데 그 매춘부의 어머니까지도 그때 고호가 돌봤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림이 팔리지는 않아서 그녀는 다시 매춘의 생활로 들어가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 환상이라는 게 있죠. 곤경에 처한 누군가를 단순히 돕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삶의 구원자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고호에게는 있었을까요? 30세 고호는 화가로서 첫 걸음을 내딛었는데요. 첫 작품이 감자 먹는 사람들로 1885년 작품이죠. 그들이 노동을 하면서 음식을 어떻게 얻었는지를 그리고 싶었는데요. 이들의 그 문명인들의 생활 방식에 대한 느낌을 보여주고 싶어서 손을 굉장히 그 굴곡 이렇게 메디메디 표현을 굉장히 잘한 그림이에요. 33살의 고은은 파리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정말 다채로운 색을 만나는 변화를 이루게 되죠. 그때 파리의 실제 모습은 여성들은 아주 멋진 드레스를 입고 캉캉춤을 추고 그렇게 문화가 부흥하던 때였는데요. 1889년에는 파리의 상징이 된 에펠탑이 들어선 게 파리의 굉장히 큰 변화였고요. 그러면서 발전이 되고 있었는데 몽마르트 언덕도 유명한 거 아시죠? 거기에는 예술적이고 유흥적인 것이 발달한 곳이었어요. 그러면서 인상주의가 막 태동이 돼서 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인상주의란 색채 묘사의 혁명을 말하는 거죠. 19세기 후반에 프랑스에서 발생한 사실적인 묘사의 기법을 거부하고
화가 스스로 빛과 색을 새롭게 해석하는 미술 사조가 인상주의죠. 그 대표적인 화가에는 누가 있죠? 마네와 모네가 있죠. 예, 에두아르 마네는요, 사실주의 인상주의로 전환시킨 미술의 선구자였고요. 클로드 모네는요, 프랑스의 화가 중에서 인상파의 개척자이면서 지도자였죠. 그리고 그때 몽마르트 언덕에서는 압생트라는 술을 화가들이 즐겨 마셨는데요. 이 술은요, 유럽에서 유행했던 증류수인데 알코올 농도가 70도예요. 녹색 요정, 녹색의 악마라고 부르는데 어떤 책에는 그 압생트로 고가 일찍 죽거나 정신에 착란을 일으키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도 남아있죠. 인상파 화가 만남 전의 고의 그림과 파리 풍경이라는 1886년의 그림과 인상파 화가를 만나고 나서 그린 끌리시데로라는 1887년에 작품을 보면은요, 완전히 색채가 달라져 있어요. 그때 그린 그림 중에서는요, 고흐를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도와준 탕기 영감의 초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그림의 색감과 풍경, 그 배우 모습 이런 것들을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 일본의 그림도 영향을 받았는데요. 작품 중에는 1887년에 오이란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게이사가 뒷모습으로 이렇게 요염하게 있는 모습의 작품이죠. 35세의 고흐는 프랑스 아르에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작품이 감자 먹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색채가 달라져 있는 건데요. 첫 번째 그림은 2층 집, 본인이 살았던 2층 집을 그렸는데요. 여기에 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동생 테오한테 편지를 보냈대요. 이 집에 대한 집값을 보내달라. 그래서 이미 결정을 했다는 암시가 들어있는 편지였는데요. 어떤 스토리가 있을까요? 이미 고흐는 이 집을 노란 페인트로 전부 칠해버렸대요. 어찌 보면은 그 예술가들의 즉흥성과 직감력과 열정이 넘쳐나던 그런 생활의 일부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2층 집에서는 고갱하고 함께 살게 되었죠. 카페 테라스라는 1888년의 고흐 작품은 하늘에는 별이 쏟아지는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테라스에는, 카페 테라스에는 의자와 노란색의 벽이 칠해져 있는데요. 그 보색의 대비가 굉장히 고흐의 그림을 성장시켜 가고 있었죠. 프랑스에서. 그 다음에 해바라기라는 그림 4점을 그렸는데요. 이 해바라기 그림은 누구를 선물해 주려고 그렸었던 걸까요? 고흐가 2층 집에서 같이 살게 됐는데요. 고흐가 오는 것을 환영하기 위해서 이 4작품을 그렸다고 해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1888년의 작품인데요. 지금 우리 집 주방에도 제가 저 고흐 그림을 걸어놨거든요. 들어오는 입구에 고흐 그림이 있으면 그 집이 부자가 된다는 유럽의 그 스토리가 있죠. 부자, 건강, 삶에 대한 상징으로 해바라기를 상징하는 그림을 걸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또 고해의 사건이 있었냐 그러면 귀를 자르는 자화상 보셨죠? 거기에는 동생이 결혼을 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그게 고흐에게는 극도로 불안을 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생활비가 이제는 끊기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그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1889년에 고흐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에는요, 사이프러스 나무가
아, 좌측으로 파란색으로 이렇게 서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이 트는 해가 동이 트면서 이렇게 파도 물결치는 모양과 밑에는 지붕이 있는 집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그림을 고우가 정신병원에 있으면서 동트는 새벽에 그린 그림이라고 해요. 이 그림 속에는 삶과 죽음이 녹아져 있는 그림이고요. 그때 150점의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저기에 있는 별이 빛나는 밤에 있는 파란색으로 그려진 사이프러스 나무는요, 십자가 재료로 쓰이는 가치가 있는 나무라는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고은은 그때 이런 생각을 했대요. 예술가로서 평생 100프랑짜리 1000점을 그려야 한다. 그런 아주 목표가 뚜렷했는데요. 육남매 장남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고우가 남긴 작품은 10년간 800점을 그렸어요. 사흘에 한 점씩을 그렸는데요. 난 한다면 해. 이런 목표를 실행한 걸 보면 엄청 우리들 코치들이 아낄 수 있는 고객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100% 실행을 하는 화가였잖아요. 빈센트 반 고흐의 동생 테오는요, 아들을 낳아서 반 고흐로 이름을 지었대요. 빌럽 반 고흐. 대단하죠. 그래서 고흐는 그 조카가 태어나는 걸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꽃피는 아몬드 나무를 1890년에 그렸어요. 여러분 보셨죠? 약간 벽이 파란색 같은 벽에 하얀색에 아몬드, 꽃피는 아몬드를 그렸는데 몽우리가 진 것도 있고 활짝 핀 것도 있고 그런데요. 저 그림을 빌럽반 고흐를 탄생을 위해서 그리면서 그리고 나서 3일 이상을 들어놓았을 정도로 열정을 바쳐서 축하하는 그림을 고흐가 그렸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전시회가 1884년서부터 파리에서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그때 테오가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형의 칭찬을 부탁하러 왔어. 고갱은 형의 그림이 전시회의 핵심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37살에 죽지 않았다면 살아서 이런 것들을 풍요롭게 느껴보지 않았을까 하는 애석함이 남죠. 예, 그래서 400프랑에 안나보시가 샀던 첫 번째 포도밭에 대한 붉은 포도밭에 대한 그림은요, 70배가 10년 후에는 러시아의 이반 모조로프에게 3만 프랑 70배의 가격으로 팔렸고요. 지금은 그 그림에 대한 보험료가 모스크바 푸시킨 국립박물관에 950억 원이라고 해요. 와, 엄청난 가치로 성장된 세계적인 가수, 화가인 거죠. 그 당시 고흐가 사망했을 때 7월 27일 신문에는요, 네덜란드 화가 반 고흐가 들판에서 총상을 입고 이틀 후에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실제 신문에 나와 있어요. 고흐가 테오에게 전한 말은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37세의 빈센트 반 고흐, 세상을 떠나 하늘의 별이 되다 이지 않았을까요? 요한나 반 고흐, 테오의 아내는요, 고흐가 사망하고 나서 480점의 그림을 회고전을 했고요. 그림을, 해바라기 그림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국립미술관에 판매를 했죠. 그때 고흐에 대한 비평은요, 좋았다고 해요. 예, 전시회를 할 때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바로 그 평들이 그 전서부터 좋았다고 해요. 고흐의 예술에 대한 순진한 진실성, 비전의 독창성을 부정하거나 의문을 제기하기 어렵다 이랬고요.
세계적으로 우뚝 서게 된 고흐의 가족들의 우애와 관계에 5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그림의 가치를 높여라. 두 번째가 스토리를 만들어라. 스토리는 1914년에 테오와 고흐의 편지 모아서 책으로 발간했어요. 요한나 반 고흐에 의해서요. 그 다음에 해바라기를 헌화할 수 있는 묘지를 고흐가 죽고 나서 동생이 6개월 후에 또 바로 죽었잖아요. 예, 묘지가 나란히 있어요. 그리고 또 고흐의 명성을 높인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바로 고흐 주니어예요. 암스테르담에 1973년에 반 고흐 뮤지엄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세계적인 사랑을 현재 받고 있는 이 고흐의 작품을, 스토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은 영감이 떠오르셨죠? 위대한 작품과 천재적인 마케팅으로 세계적인 화가로 등극한 그의 성장 배경에는 가족의 끈끈한 사랑이 녹아져 있죠. 3대로 내려오는 끈끈한 가족애가 관계로 형성돼 있어요. 우리가 바라볼 때 행복한 요소죠. 작품을 인정받고 싶었던 고흐, 꿈을 이뤘죠. 인생과 영혼을 바쳤던 빈센트 반 고흐, 많은 것들을 후대에 이루도록 가치 있는 그런 유산을 주고 간 위대한 화가죠. 그에게 5가지 성장 비결이 있는데요. 인생과 영혼을 바친 고흐는요, 37살에 생을 마감했지만 위대한 작품과 천재적인 마케팅으로 가족이 똘똘 뭉쳐서 세계적인 화가로 등극한 5가지 전략은 바로 이거예요. 요한나 반 고흐에 의한 그 테오 아내의 마케팅 전략, 첫 번째는요, 그림의 가치를 높여라. 두 번째는 스토리를 만들어라. 형제의 편지, 고흐가 보낸 편지 650통 책으로 만들었죠. 네, 테오가 받은 편지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세 번째는 누구나 고흐의 그림을 보도록 국립박물관에 해바라기 그림을 팔았죠. 네 번째는요, 형제애를 돋보이게 했어요. 고흐가 죽고 6개월 후에 죽은 테오의 무덤을 나란히 했고요. 관람객은 지금도 해바라기를 헌화하고 있어서요, 그 앞에 있는 해바라기 꽃가게는 항상 부흥하고 잘 살고 있대요. 5번째는요, 고흐의 명성을 높인 또 다른 인물이 있어서예요. 누구일까요? 바로 고흐의 조카 고흐 주니어가 고흐의 뮤지엄을 세운 거죠. 이렇게 5가지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면서 마칠게요. 제클린 전 연예인 코칭의 전영순 코치예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